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오늘 낮에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요. 일단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하고 바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사의를 밝힌 배경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글쎄 아직 정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저희가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수사팀에서는 항소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필요성을 주장을 했던 것이고 지금 대검이나 또는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입장이 좀 달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항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선 수사팀의 반발이 있다 보니까 책임을 지는 형식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이번에 항소를 포기한 것이냐 아니면 항소를 자제한 것이냐라는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검찰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무분별한 이 기소 이후에 항소를 계속해서 하는 것, 이 부분이 어떤 원칙이 또 대검에서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포기라는 표현보다는 그동안의 관례를 지금 바꿔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자제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법무부에서도 의견이 일부 나오는 걸 보면 이번에 두 가지 사안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그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어떤 그 판례들이 아주 충실하게 반영이 되었다라는 걸 하나 짚고 있고, 두 번째는 이 검찰의 어떤 그 내부의 항소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준도 넘어서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에서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검찰이 구형했던 것보다 오히려 구형량보다 이 선고량이 훨씬 더 많아서 중한 처벌을 지금 내려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검찰이 이렇게 기계적이고 관행적인 항소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수사팀의 어떤 반발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일 수도 있지만 이건 역시 적절치가 않고 항소 포기가 아니라 좀 기계적인 항소에 대한 잘못된 관례를 바로잡는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좀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 상황은요, 기계적인 항소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항소심에서 실질적으로 다퉈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지금 이번에 유죄가 나온 것에 있어서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이것이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무죄가 나왔던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손해액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항소심 역시 사실심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검찰이 추가적인 입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검찰 수사팀에서는 이미 항소를 위해서 자료들을 다 준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5시간 정도를 남겨놓고 지휘부에서 이 항소를 하지 말아라라는 명령이 내려왔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지금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불이익 변경 금지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들은 만약에 항소심에서 유죄로 다시 판단이 되더라도 최대한이 이번 1심에서 나온 수준까지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검찰에서 이야기했었던 특경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루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정의에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점이 있고 기계적 항소라는 그 사안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계적 항소가 아니다. 분명히 항소심에서 다퉈볼 내용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일단 여야에서 관련해서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전해드리면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수사팀은 윗선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포기하라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백승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무리한 기소였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검찰이 항소하고 이의 제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짓는 정치 공세를 멈추라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좀 서로 상반하는 입장이 좀 나왔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민주당의 입장처럼 이렇게 항소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항소를 자제한, 그래서 기존의 관행을 좀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너무 무리하게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시켜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항소를 포기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다. 여론을 선동하는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기소를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도 법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검찰이 내 배를 가르겠다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런 식으로 회유하고 압박하고, 그래서 본인이 하지 않았던, 기억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강요했던 이런 측면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얼마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는가, 그리고 이런 정치적 기소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지금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건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이번 이 재판의 1심 판결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업자들의 유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명하게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있는 사건 그대로를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사건에서 유동규 그리고 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구형했던 형량보다 훨씬 더 높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정말 발끈하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해야 할 지점은 작년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하고 무혐의 처리할 때 그때 이런 표현들을 썼다면 저는 좀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검찰 조직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 검찰에서 검사들께서 단 한마디라도 이 부분은 잘못됐다, 이 부분은 다시 재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었다면 이 오늘의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검사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됐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측면에서 너무나 선택적인, 선별적인 항의는 받기가 국민들께 공감받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내용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이 너무 무리하게 이번 사건을 이 대통령과 연결을 해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남욱 변호사의 어떤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주장도 있었다는 것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남욱 변호사가 하고 있는 검찰이 배를 가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된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화영 씨가 연어술 파티 했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과 같은 거거든요. 본인의 진술이 변경되는 과정에 있어서를 설명하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어느 진술이 사실이 맞는 것인지는 법정에서 가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남욱 씨가 지금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이번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또 추징금도 굉장히 문제예요. 1심에서는 한 480억 정도를 추징하는 것으로
것으로 나왔는데 검찰에서는 이번에 범죄액이 한 7,800억 정도에 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 측에서 이번에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서 추징액도 이제 더 이상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하셨던 이재명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부분, 그게 성남시 수뇌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그 문구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성남시장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범죄자들,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확정적인 그 답변이 필요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유동규 등 이런 사람들과 유착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유동규 씨에게 많은 것들을 뒤집어 씌우는 듯한 발언들을 민주당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유동규는 이번에 중간 관리자 역할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또 판결문에서 명확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성남시의 수뇌부라는 것이 이재명을 제외한 뭐 정진상, 김용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의문점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번에 검찰이 항소를 수사팀에서는 준비를 했으나 수뇌부에서 금지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 항소 포기 과정을 좀 이번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는 항소가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법무부는 이미 검찰 구형량의 절반 이상인 중형이 선고가 됐고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좀 수사팀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들 좀 전에 제가 말씀 한 번 드린 적도 있는데요. 네. 검찰이 항소를 하는 것에 대한 내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3분의 1 이하로 선고가 되었을 때 이때 그 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명의 피고인 중에 유동기 씨를 포함해서 2명은 검찰이 구형한 구형량 7년보다 더 높은 네. 8년의 구형을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받는 상황이 생겼고, 그리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검찰의 구형량보다 절반 이상의 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중형을 선고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 항소한다라는 기준은 이번에 적용되지 않는다, 맞지 않다라는 게 하나 있는 것이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심 판결에서 정말 중요한 허점이 있어야 이 그 항소를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심 판결문에서 대법원의 판례가 아주 충실하게 반영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특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그 추징액이라든가 손해액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손해액을 1심 판결 재판부는 명확하게 이거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 특가법상에서의 그 배임죄가 아니라 형법상의 배임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팀은 의견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지휘부 그리고 법무부의 의견은 달랐다고 한다면 검찰 수사팀의 입장만 반드시 옳은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 판단 자체가 문제 있는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도한 비판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미 1심에서 적절한 중형이 선고가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업무상 배임죄로만 기소가 되었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구형한 것에서 반 이상 정도씩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선고가 됐기 때문인데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구형이 되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무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분명히 다퉜어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형량도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지금 범죄액이 50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에까지 갈 수 있는 범죄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만 적용이 되어서 10년 이하의 징역만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또 추징액의 문제들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항소
항소심에서 한 번 더 다툴 수 있는 것, 말씀하신 무죄가 나온 이유에 있어서 손해액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은 것은 국민들께서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다,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다른 우리 피고인들과 같은 절차로서 제대로 밟고 그 이후에 무죄가 나오면 더 깔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결국 권력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서 압수한 로저 비비의 클러치백과 관련해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된 후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기네스북에 기록될 부끄러운 역사다. 이딴 어떤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건희 씨와 명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명품 브랜드명이 나오고 또 너무 많은 명품 수수 의혹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평론을 하면서 다 기억해내지 못할 정도로 정말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된 것 이것에 대해서 왜 김기현 대표의 아내분께서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인 김 여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해야 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의례적인 일입니까? 김건희 씨가 어떻게 무엇을 도와줬길래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안 하시고 그냥 의례적인 감사의 인사였다. 그렇다면은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느 정도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의례적인 감사의 인사를 하신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압수 물품들 목록을 보면 너무나 많은 명품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다 인정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특히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받은 적도 없다고 하고 이미 건진법사를 통해서 제출된 목걸이는 DNA 검사를 하자고 하는데 건진법사가 본인이 6천만 원 이상의 상당의 목걸이를 어떤 김건희 씨에게 혐의를 씌우려고 이미 제출한 건 아닐 텐데 그렇다면 이 목걸이는 정말 받은 적이 없는 겁니까? 뭔가 너무나 다른 얘기들 그리고 지금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와 너무나 다른 상황들을 일반화해서 무슨 관례였다 또는 의례적인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당시 23년도 이때 그 전당대회를 치룰 때 통일교에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당원을 조직적으로 가입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니까 차선책으로 이 김기현 의원이 당시에 당대표 후보군으로 올라가서서 그 모든 조직이 여기에 다 동원이 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이 클러치백을 통해서 한 게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이제 힘을 좀 실어준 것에 대한 어떤 감사, 그런 어떤 청탁 이런 의미가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좀 참담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로저 비비의 백을 찾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이 21g의 배우자로부터 명품을 받았다라는 그 의혹 때문에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로저 비비의 백과 그 안에 있었던 편지를 발견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별건이기 때문에 이 백에 대해서도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당정이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대통령은 1호 당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당에 대해서 장악력을 어느 정도 또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당대표가 되는 것이 원래는 대통령이 이렇게 민다거나 이런 것들이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당시의 분위기라는 것은
것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김기현 대표라는 사람, 처음에는 굉장히 지지율이 낮았어요. 이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친윤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인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그래도 어쨌든 당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메시지까지 있는 것은 결국에는 수사로 어느 정도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다만 이 상황에 있어서 통일교의 뭐 집단 가입 의혹이라든지 이것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앞서 나간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특검의 조사 결과를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또 명태균 씨가 지금 특검에 동시 출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이 정치권에서 이슈로 좀 떠올랐습니다. 오 시장이 이제 비공표 여론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명태균 씨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비를 대납을 시켰다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오늘 수사 방향 이렇게 좀 두 사람의 만남 횟수를 두고도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방향을 좀 어떻게 예측을 좀 해봐야겠습니까? 지금 특검에서 두 사람이 이제 대질 신문을 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질을 받고 있다는 뜻은 양쪽의 입장이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분명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질 신문을 하는 것인데 이 상황 속에서 확실한 부분은 하나는 있습니다. 어쨌든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13차례 오 시장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 시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김한정 씨를 통해서 3,300만 원을 대납했다. 이 부분은 확인이 된 사실이죠.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오 시장이 알고 있었느냐, 대납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분명하다라는 이 부분을 이제 특검이 가리기 위한 것인데 아마 명태균 씨와 지금 두 사람의 대질 그 사이에서 뭐 만나는 만나는 것도 오 시장은 2번밖에 안 만났다고 하지만 명태균 씨는 7번 이상. 을 정확하게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가려질 건데 지금 명태균 씨가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지난 서울시 국감에서 본인이 서울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본인의 아내가 이번에 가면은 아파트 키 분명히 받아와라 그거 아파트 저기 대가로 준다고 했지 않냐 이렇게까지 표현했다라고 한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이 분명한 입장 그리고 분명한 해명 이런 부분들은 특검에서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특검에서 오늘 대질 신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해명되지 못한다 한다면 아마 오세훈 시장에게도 상당한 위협적인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방선거를 또 내년에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이번 조사 결과가 내년 선거에도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도 아마 출사표를 던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점들을 털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대질 조사도 오세훈 시장 측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명태균 씨는 최근 서울시 국감에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냈었죠. 말씀하신 뭐 아파트 키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막상 대질 날짜가 다가오니까 불출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었어요. 그러다가 또 갑작스럽게 출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동안에 했었던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은 대질 과정에서 증빙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불출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이게 처음엔 창원지검에 있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지고 온 사건이었는데 서울중앙에서 이미 관사와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뭐 특별히 나온 것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명태균 씨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말이 바뀐 것들이 있어서 아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내년에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에 있어서 이 사건은 빠르게 터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감 있게 대진에 나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요, 오늘 사진기자 체육대회에서 함께 모습을 보이면서 좀 화합의 메시지를 연출을 했습니다. 뭐 최근 좀 국정감사도 그렇고 좀 정쟁으로 이어진 여야의 대립이 이런 장면이 좀 정치권에는 어떤 의미로 보여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좀 한 말씀씩 짧게 듣겠습니다. 예, 오늘 뭐 국회 출입 기자들 중에서 이제 사진 기자분들이 체육대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만났고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나눴다고 합니다.
저런 모습들을 아마 국민들께서는 기대하고 계셨을 거라고 보이고 국민들께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협치하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런 주문들을 하고 계시는 걸 두 분께서도 잘 좀 예. 명심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강전 대변인. 사진을 보면은 뒤에 국회의장께서 흐뭇하게 쳐다보고 계시는 모습도 있거든요. 이번 국감이 정말로 과연 국민들을 위한 국감이었던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훈훈해 보이는 모습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 국회의장께서 가능하다면 양당의 원내대표를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든 앞으로의 국회 운영 과정에 있어서 계속 파행으로만 가고 있는 지금 현실에 있어서 조금 더 새로운 국회를 만들자라는 다독이는 자리도 한번 마련해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분위기를 국정까지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